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기아가 픽업 트럭 타스만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픽업 트럭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 이유도 굳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타스만 보니까 이건 좀 다른데요? 디자인부터가 굉장히 터프하고 좀 미래적이고, 이거라면 좀 관심 가져볼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근데 지금 사실 티저라고 올려온 거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보면 보이는 게 없잖아.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저희 스파이샷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외관 요렇고, 이 실내도 저희 다 있어요. 잠깐만, 이거는 너무 멋있는데? 타스만이 이렇게 멋있게 나오면 살짝 걱정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KGM. 쌍용차 시절부터 KGM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렉스턴 스포츠인데, 와,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픽업 트럭이라는 게 은근히 멋있는 거였네,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네 해서 오히려 더 잘 팔리게 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이거 경쟁이 심해졌으니까 우리 가격을 좀 낮춰야 되겠구나 하면서 서로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들이 더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타스만이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타스만이 뭡니까?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벨 타스만이라는 탐험가가 뉴질랜드를 발견했습니다. 뉴질랜드가 호주 옆에 있으니까 요만해 보이잖아. 정말 제주도만한 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뉴질랜드가 남한보다 한 2.7배, 우리나라보다는 거의 3배 큰 섬입니다. 섬 자체가. 그래, 여기 옆에 있으니까 작아 보이지 이 스케일 자체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면 이게 뉴질랜드에 팔겠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뉴질랜드와 호주 사이에 있는 해협이 타스만 해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뉴질랜드에도 팔고 호주에도 팔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차가 호주 쪽 이름을 땄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 타스만이라는 걸 미국에다 팔고 싶었지만 미국에는 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2018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재협상했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한국산 픽업 트럭에 대해서 관세를 조금씩 낮춰서, 그래서 2021년도에는 완전히 관세를 0으로 하자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FTA를 우리가 맺었지. 근데 그걸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중국이 우리 거 다 뺏어갑니다, 한국이 우리 거 다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살게 되는 건 다 한국 탓이에요, FTA를 잘못 맺어서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이러면서 FTA를 재협상하게 되죠. 그때 재협상할 때 뭔가 주고 뭔가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준 것 중에 하나가 픽업 트럭의 관세를 40년까지 유예한다는 거였죠. 와, 이거는 좀, 그러니까 사실상 픽업 트럭을 팔지 말라는 얘긴데, 근데 이 카드를 트럼프가 내놨을 때 우리는 그거 덥석 잡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픽업 트럭 몇 대나 수출하지? 0대요. 이러고 나니까 그러면은 그거 해줘도 아무 의미 없네, 픽업트럭 관세 그냥 받아주자, 이러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이후를 내다봤어야 됐어요. 트럼프가 그 협상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왔냐면 산타크루즈가 나왔습니다. 이 산타크루즈는 투싼 베이스에서 투싼의 뒷부분만 바꿔서 트럭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럭을 생산하면 당연히 투싼도 같이 생산해야 됩니다. 같은 라인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계획은 뭐였냐, 한국에서 투싼도 생산하고 산타크루즈도 생산해서 미국에다 수출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를 높여버리면서 투싼의 생산 라인 전체를 미국에다 갖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투싼은 국내 생산을 못하고 전량 미국에서 생산하는 구조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로 이 투싼의 생산 라인 전체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죠. 생각해보면 조금 안타깝죠. 그때 픽업 트럭 관세를 절대 허용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트럼프 형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게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산타크루즈는 미국 생산으로 갔지만 이 타스만은 미국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의 미국 공장은 바디온 프레임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어요. 현대차 미국 공장은 모두 유니바디 차체만 생산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이 바디온 프레임 차량은 생산 방법이 완전히 달라서 폴류 생산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미국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야만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 타스만은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25% 관세 맞으면서 가든가.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기아가 내놓는 새로운 진짜 정통 픽업 트럭, 제대로 된 트럭을 미국에는 팔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스만이라는 이름으로 호주에만 판매되게 된 거죠. 애초에는 이 트럭을 호주에만 판매할 예정이었는데, 사실 호주 시장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이 타스만 같은 트럭이 호주에서 얼마나 팔릴 것인가. 예전 같으면 잘 팔렸을 거예요. 호주가 워낙이 땅덩어리도 넓고 이 픽업 트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UT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UT라고 하는 것이 호주의 픽업 트럭입니다. 이렇게 옛날엔 홀덴의 UT 이런 것들도 나왔어요. 거의 세단 같은데 뒤는 트럭인 거. 이런 게 호주에서 굉장히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던 UT인데 요즘 들어서도 픽업 트럭이 그렇게 인기가 많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픽업 트럭이 더 늘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트럭에 관심이 없어도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보면 와 요건 갖고 싶다, 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트럭 뒤에서 막 방방 뛰어도 될 것 같고 여기다 텐트 쳐서 뭐 이렇게 자도 될 것 같고 숲속으로 막 밀고 들어가고 개울에서 막 고기 잡고 고기 구워 먹고 여기서 막 요리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상상이 막 되잖아. 실제로도 리비안 트럭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옆에서 막 이렇게 레일이 막 나와갖고 여기서 막 쿠킹 컴포넌트 같은 걸 빼내서 거기서 막 요리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이런 것들 되잖아요. 이런 것들 너무 좋을 것 같고 가끔가다 목공 같은 거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나? 의자 같은 거 내가 직접 만들어 볼까? 그래서 짐 같은 것도 좀 나르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도 이 픽업 트럭이라는 건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픽업 트럭을 보면 단순히 이게 자동차다 이런 느낌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픽업 트럭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픽업 트럭이 있음으로 해서 내 삶이 좀 바뀌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시킬 수 있어. 그래서 가족 차량으로도 타고 다니고 작업 차량으로도 이 차를 선택해서 집 지을 때 뭐 구조용 목재 같은 거 뒤에다 싣고 다니고 합판 같은 거 이렇게 실어갖고 뭐 망치 같은 걸 이렇게 드릴 같은 걸로 이런 거 미국에서 많이 짓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동차다. 그래서 이걸 사는 거지. 제가 뭐 911 탄다고 해서 이걸로 서킷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차를 산다는 건 이미지입니다. 이건 상상력의 영역인 거지. 근데 픽업 트럭이라는 건 그 이미지가 딱 세팅되어 있어서 그런 걸 너무 잘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들하고 픽업 트럭은 완전히 구별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단을 탄다 그러면 짐 실을 때 모든 게 도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근으로 물건 같은 거 살 때 있잖아. 일단 타이어를 샀어. 타이어 사면 자기 타이어가 4짝인데 그 4짝을 차 트렁크에 못 실습니다. 2개밖에 안 들어가. 뒷좌석을 접어야지 간신히 4개가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픽업 트럭 20개도 실릴걸? 어디 뭐 여행 갈 때 골프백 몇 개 실습니까? 4개를 넣느냐 못 넣느냐 뭐 이런 거 갖고 고민하잖아요. 트럭 세워서 40개도 실을걸?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낚시를 갔어. 낚시 갔다가 뭐 물고기를 잡아왔어. 그거 어디다 넣을 거야? 세단에 그거 넣을 수 있어요? SUV도 애매할걸? 그거 뒤에다가 실으면 되지. 그걸 왜 못 실어? 말하자면 그냥 적재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트럭이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유지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훌륭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 트럭을 보면 멋있어. 남자의 자동차다 라고 하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게 트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트럭들이 연식이 다 오래됐습니다. 대부분 자동차들이 오래됐잖아. 기존 트럭들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뭐 포드 F150 이렇게 생기고 뭐 실버라도 이렇게 생기고 뭐 등등등이 그냥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근데 이거는 그냥 뭔가 다른 세상 트럭이잖아. 지금 티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면부 와 굉장한 느낌이죠. 약간 눈이 잠자리 눈 같이 이렇게 생겼어. 꺼벙한 로봇 같이 생기기도 하고 여튼 굉장히 괴상합니다. 뭔가 딱 보면 임팩트가 딱 있을 것 같아. 뭐야 저건? 이런 느낌이 탁 드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릴 상단에 이렇게 기아 엠블럼이 써 있는데 보통 그릴 한가운데 딱 들어가 있지 않나? 포드 이렇게 써 있고 막 GMC 써 있고 토요타 이렇게 써 있고 기아 텔루라이드만 봐도 여기 기아 써 있고 근데 약간 레인지로버 같이 그런 식으로 위에 써 있는데 예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보니타하고 엠블럼 사이에 이렇게 희한한 디자인 포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 이것도 묘하네요. 트럭이라는 게 꾸밈이 거의 없는 게 트럭의 특징인데 꾸밈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헤드램프에 보면 스타맵 시그니처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자리에 이렇게 스타맵으로 세로 배치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후면부에 보면요 큼직하게 기아 음각 로고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타스만 레터링이 있어요. 이건 뭐 좀 일상적이죠. 거의 뭐 토요타라든지 이런 차들도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충격적인 디자인에 비해서 뒷부분은 조금 무난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뒤쪽에 트럭 베드는 이게 게이트가 열리는 거잖아요. 열리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 전체에 램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이 부분에 램프가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는 간혹 있어요. 산타크루즈 뭐 이런 차들이 여기 램프가 들어가죠. 근데 그런 자동차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끼냐면 멋있다가 아니라 쟤는 트럭이 아니다 라고 느껴요. 왜냐면 이 부분은 게이트이기 때문에 쿵 떨어질 수 있잖아. 여기다 짐을 때려 넣을 수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램프가 있으면 램프가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기적으로 뭔가 연결되지 않고 그냥 꽝꽝 때릴 수 있는, 필요할 때 밟을 수 있는, 무거운 짐을 거기다 올려도 되는 그런 헤비 두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단순 철판이어야 된다고 모두가 여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경우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아는 이 트럭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트럭들은 서로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F150이랑 실버라도랑 뭐 그런 차들은 서로 닮아서 내가 트럭이고 다른 애들은 트럭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만들어졌고, 근데 그런 그 확고한 시장에 뚫고 들어가려면 대체 저 차는 뭐길래 저렇게 다르게 생겼어? 뭐가 다른 게 달려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아 타스만의 앞모습은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정통 트럭이다 보니까 윗부분에 루프 레일도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이렇게 차체에 딱 붙어있는 게 아니고 약간 틈이 있어서, 그래서 천장에다 짐을 실을 때 이렇게 끈으로 묶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루프 자체도 굉장히 튼튼하게 루프를 밟을 수도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리어 윈도우는 저는 뒷부분이 좀 열리는 것도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열리지 않도록 만들어졌네요. 보통 이제 도그 윈도우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개창문, 이런 것들이 지금 F150이라든지 미국 정통 트럭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건 조금 아쉽긴 하다. 그거 있어야 되는데 개창문이 왜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트럭을 타고 갈 때 개를 뒤에다 태워요. 어디 개가 이 사람 타는 이 안에 들어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개를 요만한 개들을 주로 키우지만 미국은 개를 주로 이만한 개들을 키우잖아요. 이만한 개를 차 실내에 어떻게 태울 거야? 4인 가족 기준으로 보통 자동차를 만드는데 개가 그 틈에 앉아있을 수가 없죠. 개도 불편해. 그러니까 개가 그 트럭 베드에 들어가는 거고, 개하고 그러면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짐처럼 나? 그거 안 되니까 여기다 창을 열어서 예뻐해주기도 하고 개한테 먹이도 좀 주고 뭐 괜찮니? 뭐 이런 것도 하고, 개도 고개 내밀어서 이렇게 주인하고 교감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개 윈도우가 필요한 거죠. 뭐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정말 긴 물건을 차에 실어야 되는 경우에 이 윈도우를 유용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기다랗게 실내로 일부분을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도 사용을 하기도 해요. 없어서 아쉽다. 측면에서 딱 봤을 때 이 비율이 딱 보이는데 오, 제대로 된 정통 트럭이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요즘 들어서 미국에서 트럭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있잖아요. 이 트럭의 비율에 대해서도 이 트럭이 멋있는 트럭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은 트럭 레이스도 하잖아. 사실 호주에서는 슈퍼 유트 시리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UT를 유트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이걸 슈퍼 유트라고 해. 요 레이스 보세요. 와, 미치지 않았습니까? 야, 요즘 들어서 호주에서 인기가 정말 엄청나다고 하죠. 여기 나갈 차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유트의 클래스가 있다면 아마도 요걸로 나가면 또 멋지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나스카 트럭 레이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트럭이 젊음의 상징. F1 보세요. 옆에 차 살짝 톡 스치면 그냥 리타예요. 이 차가 왜 이렇게 연약해? 차가 이 정도는 돼야지. 트럭을 이렇게 갖다 박고 점프하고 나르고 뭐 한쪽 발 들고 막 부딪히고 막 너덜너덜하면서도 계속 달릴 수 있는 이런 몬스터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레이스의 또 다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트럭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 높아지고 있는 건데, 이런 곳에 타스만이 간다고 하니까 타스만의 요 비율, 이런 것들 사람들이 아마 열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외관은 대충 이런 느낌이고요. 실내는 이런 느낌입니다. 와, 실내 시트 디자인 보면 위아래가 투톤이네요. 그리고 시트가 저희의 이 스파이샷을 보면 시트 품질이 그렇게 좋진 않네. 이게 아마 초기 모델이라서 그런 건가? 가죽이 좀 울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 양산에선 이렇지 않을 것 같고요. 스파이샷 상태에서 이렇게 찍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차 실내가 굉장히 사각사각 네모네모 이런 느낌이에요. 어느 것 하나 네모가 아닌 것 같은 게 없죠. 다 네모. 차에 드나들 때도 손잡이가 네모. 그리고 뒤에 보면 등받이에 이 엠보싱까지 네모로 다 찍어놨어요.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져 있고요. 옆에 보면 팔걸이 네모. 그 앞에 세로로 또 네모. 이런 네모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가 강인하고 각져 있고 유틸리티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디자인이 돼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실내 디자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 좀 이상할 수 있어도 요거 양산차 품질이 되면 오,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인한 느낌이 드는 실내와 달리 헤드레스트는 굉장히 소프트해 보입니다. 그렇게 강인하게 차를 만들었지만 너는 편안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메쉬 헤드레스트를 쓰고 있는데, 일단 디자인에는 그렇게 딱 걸맞는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편안한 느낌을 줄 것 같아서 메쉬라는 소재가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EV3라든지 EV9에 들어갔던 그 헤드레스트인데 사실 사용자들이 평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뭐 오피스 같은 데서도 메쉬 헤드레스트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콘솔 암레스트
암레스트를 보면요, 이렇게 가로줄이 쭉쭉쭉 있고 이게 굉장히 넓은데 양쪽에 있는 사람이 다 팔걸이에 팔을 올려도 넉넉한 느낌,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차가 또 강인해 보이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네요. 바깥에 보이는 차들이 암레스트 아래로 보여. 이 차가 굉장히 높으니까 딴 차들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아, 요거 참 대단하다. 차량 전고, 최저지상고 모두 굉장히 높은 자동차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트럭들 보면 유리가 좀 크잖아요. 근데 유리가 작아서 팔을 딱 걸었을 때 이렇게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걸릴 것 같아. 트럭이라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왜 근육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여기에 막 문신 막 해갖고 막 이렇게 이런 느낌 있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좀 자세 안 나오지 않나? 에이, what's up? 이런 느낌이 있어줘야 되는데, 아, 그거 조금 what's up? 이런 느낌이라서 조금 좀 별로예요.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일지는 그때 가서 얘기 드릴게요. 트럭이지만 최첨단 느낌을 잘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룸미러도 프레임리스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위쪽에도 이렇게 여러가지 버튼들이 천장에 잔뜩 붙어 있기도 하고요. 썬루프는 좀 작다. 파노라마 썬루프를 넣지는 않았고, 어쨌든 썬루프가 좀 작지만 있는 게 어딘가 싶기도 합니다. 트럭들은 보통 썬루프 없는 경우도 많죠. 조금 더 큰 트럭으로 가면 썬루프는 무조건 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트랙터라고 얘기하는 그런 트럭들, 뭐 볼보 트럭 이만한 거, 그런 차들은 썬루프가 의무입니다. 왜 의무일 것 같아요? 탈출하라고 있기 때문에 트럭들에는 요만한 썬루프를 무조건 다는 게 이게 바람직하긴 해요. 우리가 승용차를 생각하면 승용차 넘어졌을 때는 당연히 빠져나올 수 있지. 트럭은 옆으로 90도 넘어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쪽 창은 땅에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빠져나갈 수는 없고, 저쪽 창은 여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장 부분에 구멍을 하나 또 뚫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유럽에서는 의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썬루프가 조그만하게라도 있는 게 멋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센터 페이시아에 대해서는 덮여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실내 와이드 디스플레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CCNC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들어간다고 하고,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센터 암레스트가 와이드한 걸 봐서 듀얼 무선 충전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져요. 그 무선 충전의 속도도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2열 시트 보면은 뒷좌석이 좀 묘해요. 일반적인 트럭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트럭은 뒷부분에 등받이가 이 정도로 기울진 않는 것 같아. 지금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죠. 뒤로 눕혀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릎 공간은 상대적으로 조금 작아 보이긴 하네요. 지금 잘 보면 이쪽에 있는 시트하고 이쪽에 있는 시트가 분리돼 있어요. 방석 부분이 분리돼 있는 걸 봐서는 이 시트 아래쪽이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면서 뒤쪽에 있는 의자를 뒤로 눕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 슬라이딩을 많이 해서 지금 무릎 공간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거 조금 더 뒤로 밀고 나면 무릎 공간이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여기 시트백 부분 보면 아래쪽에 옵션으로 이렇게 지퍼를 만들어 넣고 있는데, 저는 이건 조금 웃긴 것 같아요. 지금 기아만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걸 지퍼로 열어서 그 안에 넣고 지퍼로 닫아? 왜 굳이 지퍼로 닫죠? 지퍼로 닫으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안 떨어져? 아니, 차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차에 여기다 뭘 집어넣는데? 이걸 지퍼로 해서 닫은 다음에 나중에 이걸 뭐 찍찍이라든지 이런 걸로 쭉 떼내서 파우치처럼 들고 나갈 수 있어. 그러면 나 인정. 근데 그거 아니면 지퍼를 넣은 건 너무 바보 같은 선택이고, 실제로 무릎 공간이 더 좁아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죠. 뗄 수 있겠죠? 네, 뗄 수 있을 걸로. 아니면 진짜 너무했다. 그리고 뒤쪽에 에어벤트 쪽을 보면 이렇게 레버가 하나 있는데, 레버로 방향을 조절하고 열고 닫고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돌리면 닫히고 돌리면 열리고 위아래 좌우 조정하는 것 같죠. 그리고 옆에 보면 에어벤트 자체의 구성이 이렇게 망사형으로 돼 있는데, 오, 망사형 괜찮은데요? 망사형 좋아하시네. 그런데 뒷좌석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이거 생각보다 좁은데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앞좌석 많이 눕혀져 있고, 그리고 뒷좌석은 또 많이 슬라이딩 돼 있어서 좁아 보인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C필러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지금 C필러 부분도 두꺼운데 유리 프레임 앞에도 또 기둥이 있어요. 그 밑에 또 뭔가를 해서 여기다 스피커를 하나 또 집어넣습니다. 이 디자인이 굉장히 재밌는 디자인이긴 하네요. 그래서 2열에 앉으면 꽤 답답할 것 같아. 원래 트럭이 2열이 답답한데 그거보다 더 답답한 2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에 앉으면 뭔가 소외된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아늑해서 좋으려나? 지금 영상을 보면 후면도 나오는데요. 후면이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뒤쪽의 서스펜션은 일단 트레일링 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여기 양쪽이 독립형가식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정통 트럭이니까 뭐 당연하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뒤쪽이 하나로 연결돼 있으면 승차감이 형편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형편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죠. 스테빌라이저가 너무 강한 게 달려있는 정도의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너링 할 때는 괜찮아. 매끈한 도로 갈 때는 괜찮은데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그때 차 전체
전체에 롤링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런 구조라면.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스프링이 두 가지 스프링을 아마 공급할 걸로 보여져요. 판 스프링 구조로 제공을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코일 스프링도 아마 제공을 해줄 걸로 보여집니다. 짐은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는 모델이 1톤을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와 1톤이면 대단한 건데요. 포터가 1톤이잖아요. 그러니까 포터가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죠. 포터 대신에 이거 사면 되네. 아니고요. 포터는 옆도 열리고 팔레트를 2개 넣을 수 있는데 포터하고는 다르죠. 짐의 무게는 포터만큼 실을 수 있다. 게다가 기사를 보면요, 더블캡 같은 경우는 5인승, 6인승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싱글캡 같은 경우는 2인승, 3인승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좌석을 하나 더 넣는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1열에 3좌석을 넣어서 9인승을 만든다고 하니까 9인승 팰리세이드처럼 1열에 3명이 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에는 엔진이 뭐가 들어가나 2.5L 가솔린 터보 엔진 그리고 2.2L 디젤 엔진이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많은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2L 디젤밖에 없기 때문에 탔으만 해도 2.2L 디젤이 들어갈 거다. 사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6기통 디젤 엔진이 왜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는 모하비에 들어가는 V6 디젤 엔진, 하나는 제네시스 GV80에 들어가던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문제는 이 엔진들이 유로7을 인증받지 못했어요. 내년 7월부터 이 유럽에서는 유로7을 시행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때부터는 못 팝니다. 그러면 호주는 유로7에 대한 계획이 아직 없어. 직렬 6기통은 굉장히 어렵게 개발하고서 제네시스 GV80에 간신히 집어넣고 이걸 단 1, 2년만 팔고 바로 중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렬 6기통을 어떻게 할 거냐, 어쩌면 타스만에 넣어서 요걸 가지고서 호주 시장에다 팔겠다 요런 계획이었던가? 요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호주에 정말 디젤 6기통을 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어렵게 개발한 엔진인 만큼 이 타스만에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주면 좋겠다 요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차가 지금 1톤을 실어야 되는 차인데, 게다가 차체는 지금 5m가 훨씬 넘는데 이 타스만에다가 2.1L 디젤은 말이 안 된다. 제네시스가 하이브리드를 적용하면 이 타스만도 하이브리드까지 적용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사는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타스만의 전기차 버전이 곧 나올 것이다. 전기차 버전 당연히 이런 거 돼야지. 그리고 선진국의 반열에 있는 나라 중에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나라가 친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호주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어서 호주의 트럭들이 굉장히 대배기량 트럭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호주도 친환경 트럭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전동화 전환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 호주는 뭐 친환경 할 것도 없지 않나? 인간이 얼마 살지도 않는데 뭐 굳이 라는 생각이 들지만 호주조차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도 당연히 이 타스만에 대해서 전동화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이거 머지않아서 나옵니다. 출시 시기는 제 생각에는 한 2년 후면 나올 것 같아요. 왠지 기분이 그럴 것 같아. 배터리 용량은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100kWh 이상의 배터리가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요. 주행거리는 400km 이상, 한 500km, 600km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라는 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미국하고 붙여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미국보다 큽니다. 요 태즈마니아에서부터 케이프 요크까지 여기까지 가면 4,000km 갑니다. 400km까지 가는 전기차면 10번 충전해야 돼. 10번 자고 가야 됩니다. 말이 되나? 전기차가 과연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호주에서 사람이 사는 영역은 이런 아웃백이 아니고, 아웃백이 뭔지 아세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아니고요. 사람 살지 않는 이런 부분을 아웃백이라고 해요. 어차피 사람 사는 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대륙 끝에서 끝까지 이동은 어차피 안 되는 거야. 호주에서 타스만을 시승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타스만 론칭하면 우리 호주부터 빨리 갑시다. 자, 지금 호주에서 픽업 트럭 당연히 잘 될 거다 라고 기대해 보지만 국내에서 픽업 트럭은 어떨까? 사실 이거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픽업 트럭 판매 엄청 많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3년 국내 픽업 트럭 신규 등록 대수 18,199대 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38.7%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이 정도 감소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죠. 거의 폭망했다. 근데 지금 올 상반기 픽업 트럭의 판매 대수를 또 보면 7,350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또 감소했습니다. 픽업 트럭 시장이 예전에 2만 대 이하로 떨어진 게 2012년 이후로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정도로 많이 떨어진 적은 없다. 이유가 뭘까? 차가 조금 아쉽기 때문. KGM 넥스턴 스포츠 이거 워낙 좋은 차고 저도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 픽업 트럭 치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 넥스턴 스포츠는 보면 넥스턴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아쉽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도 없어요. 아니 그거 왜 없어? 당연히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픽업 트럭이라는 건 무조건 장거리 가는 차죠. 시내만 다니면 픽업 트럭 누가 사? 어디 여행도 가고, 어디 뭐 캠핑도 가고, 뭐 어디 낚시라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장거리를 가야 되는 일이 무조건 있는 차예요. 어댑티브 크루즈는 무조건 넣었어야지. 이거 왜 없어? 실내 공간도 보면 고급감이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씩 부족하다. 이거보다 조금씩 좋았어야지. 인포테인먼트도 타스만 같은 경우는 이런 아쉬움들을 조금 극복해 줄 수 있을 것 같죠. 당연히 여러 가지 옵션들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첨단 장치도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차가 무엇보다 최신 자동차로 느껴지는 효과, 이런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 클래딩 보면 클래딩의 중간이 이렇게 막 끊어져 있어요. 요거 왜 끊어져 있어요? 하니까 요 부분에 스노클 같은 걸 붙일 수 있대요. 스노클을 뽑아서 이 도각 능력을 더 향상시켜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차를 여러 가지로 튜닝할 수 있는 장치들을 덧붙이면서 자동차를 툴처럼 여러 가지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들을 더 덧붙여 준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튜닝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차에다가 이것저것 넣었다 뺐다, 뭐 이것저것 달았다, 뭐 나는 차를 이렇게 꾸몄다,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픽업 트럭에 대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었나? 이거 재밌네?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보면 이 타스만 뒷부분에 이렇게 트럭 베드 있잖아요. 이 부분에 탑을 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탑도 아마 구성을 더 새롭게 해서 이걸 SUV처럼 이렇게 보이게, 아니면 여기다가 다양한 장치들을 덧붙이게, 이런 것들을 튜닝을 함으로써 아마 이 차에 더욱더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올드해 보이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덧붙이는 재미있는 자동차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많이 줄어서 우리나라 픽업 트럭 시장이 굉장히 침체된 걸로 보이기 쉽지만 다른 픽업 트럭들을 보면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출시한 콜로라도 원래는 4천만원대였는데 이게 7천만원대로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서 야, 이거 한 대라도 팔릴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사전 계약을 했는데 하루 만에 초도 물량 400대를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좋고 재밌고 그러면 이 픽업 트럭이라는 것은 가격보다는 이 재미와 멋을 통해서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다라는 걸 입증해주는 셈이죠. 자, 그럼 타스만이 잘 팔릴 것인가? 저는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픽업 트럭은 기본적인 수요층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화물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거든. 타스만은 화물차로 분류가 됩니다. 이 부분은 왜 끊어져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거 끊어져 있어야 트럭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국내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 규정에 이렇게 적정 공간이 완전 분리가 돼 있어야 되고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윗부분이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터와 이 차는 세금이 같다. 렉스턴 SUV를 보면 연간 자동차세가 56만 800원입니다. 근데 렉스턴 스포츠는 28,500원이니까 뭐야 이거 20분의 1이야. 자동차를 살 때도 그렇습니다. 취등록세라는 걸 내잖아요. 취등록세 일반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를 취등록세로 내죠. 픽업 트럭은 5%만 내면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저렴하고요. 사업자 등록만 갖고 있으면 이 차 가격의 10%를 환급해 줍니다. 10% 그냥 돌려줘. 그러니까 차 가격 써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 10%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차 가격 자체도 그래요. 차 가격 자체를 매길 때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개별 소비세, 교육세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개소세 5%, 교육세는 개소세의 30%를 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소세가 대충 한 6%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원가라면 6% 더 낮은 가격에 차를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 모하비보다 당연히 더 저렴하게 팔 수 있고 차를 살 때도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서 아마도 많은 소비자들이 타스만을 모하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화물차로 분류되면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져요. 저희같이 좀 자동차를 꽤 몰았다 라는 분들은 보험 가입 경력이 있잖아요. 가입 경력에 따라서 보험을 어느 정도 할인해 주는데 근데 트럭을 몰게 되면 거기 할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같으면 뭐 블랙박스 장착 특약, 뭐 주행거리 특약, 뭐 운전자 범위 한정 뭐 이런 거 되지만 이 트럭은 그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럭 보험이 그만큼 더 비싸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고속도로 갈 때 1차로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요거 크죠. 픽업 트럭의 경우는 속도 제한을 걸어놓진 않는데 1차로를 못 들어간다. 요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4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잖아요. 화물차는 1년마다 매년 정기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좀 지겨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타스만 언제 공개되나 사우디 제다 모터쇼에서 공개하게 되는데 호주뿐 아니라 중동에다도 팔겠다라는 얘기고요. 10월 29일 공개됩니다. 앞으로 열흘 남았네요. 공개는 사우디에서 하지만 판매 시작은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호주, 아프리카, 중동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하비가 단종되는 만큼 타스만이 기아 유일의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 되는데요. 기아가 어쨌든 바디온 프레임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 이것도 고무적이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차종이 점점 단순화되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좀 아쉬웠던 참이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자동차가 플랫폼을 다 공유해. 그래서 뭐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 차가 그 차 같고 뭐 새로운 거 하나도 없고 뭐 핸들링도 다 특성 비슷하고 승차감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게 뭐야?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웠는데 이제 타스만이 출시하면서 그러면서 저렴한 가격에 또 내놓아 주시면서 우리나라 픽업 트럭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띠면서 그래서 다양성도 조금 더 넓어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